상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 1973년 8월 8일 새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발생한다. 유신 선포 당시 김대중은 일본에 있었다. 돌아와 봐야 잡혀 들어갈 게 뻔했다. 김대중은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를 결성한다. 그리고 지부를 조직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괴한들에게 납치당한다. 괴한들은 김대중을 서울에서 풀어준다. 좀 이상한 드라마다. 기껏 서울 김대중의 자택 앞에 데려다주기 위해 납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대체 말이 되나? 당시 공작 책임자는 해병대 출신의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다. 수사 기록을 보니 공작조의 준비물에는 배낭과 비닐이 있었다. 신체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축소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납치해놓고는 막상 죽이지를 않았다. 죽이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도쿄에서 납치된 김대중은 오사카로 실려가서 몇 시간을 체류한 뒤 다시 배에 실린다. 배에서 1박 후 부산으로 출발한 뒤 부산에 도착해서 또 하루를 지체한다. 서울에서는 이틀 밤을 잡아두었다가 집 앞에 내려준다. 그게 13일이다. 아마 김대중으로서는 피말리는 6일간이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가능성은 셋이다. 1. 이우락이 독자적으로 했다. 나중에 박정희에게 보고하고 혼나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 2. 박정희가 지시했으나 부담이 컸다. 고민하느라 시간이 갔고 결국 풀어주었다. 3. 담당자가 지시대로 하지 않고 나 몰라라 그냥 실어보냈다. 실무자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얼결에 살아났다. 개인적으로는 1번이다. 박정희 기질상 2번이었다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3번도 나름 타당성은 있으나 모든 실무자가 다 마지막 작업을 기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공정 중에서 한 명쯤은 이번 기회에 하면서 용기를 냈을 것이다. 김대중은 배에 갇혔을 때 미국 헬리콥터가 떴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정도로 수재를 꿰고 있었으면 납치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신의 시대. 196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다. 일단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기 시작한다. 1969년 15.9%에 달했던 GNP 성장률이 1970년 8월 8.9%로 곤두박질 쳤다. 원래 올라가는 건 실감이 덜 나고 내려가면 체감 속도가 바로 느껴지는 법이다.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안보 위험도 높아졌다. 산업화를 위해 희생됐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은 자기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지식인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 않았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40대 후보인 김대중의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직전의 선거인 1967년에 박정희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었다. 그때 윤보선의 나이가 71였고 박정희는 51였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김대중과 박정희의 표 차이는 겨우 95만 표였다. 한 달 뒤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44.4%의 득표율로 89석을 얻었다. 야당이 얻은 89석은 개헌 저지선인 69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다. 이제는 공화당 마음대로 개헌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즈음 박정희 오른팔이었던 이우락이 평양을 급비리에 방문한다. 통일을 위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갔다고는 하는데 결말이 찝찝하다. 서로 오가며 회담을 하는가 싶더니 결국 결렬이었고 남한에서는 유신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된다. 그것도 같은 날에 남과 북에서 오랫동안 같이 집권해보자는 밀담이 오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다른 의견도 있기도 하다. 남쪽과 북쪽이 왕래하다 보니 김일성을 정점에 둔 일사불란한 북한의 시스템을 남한이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남쪽도 그것 비슷한 체제가 들어서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신을 선포했다는 썰도 있다. 여하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했다.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다. 모든 정치활동 일체 금지다.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새 헌법이 그해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이 사라졌고 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나중에 체육관 선거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비아냥을 산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다. 대통령은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확보했다. 국회의원 전체의 수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유신체제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의 대통령을 만들었다. 1972년 12월 박정희는 임기 6년에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박정희 정권은 74년 국민들로부터 반짝 동정을 받는다.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해 사망한 것이다. 유경수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대우는 그야말로 극목급이었다. 여사는 항상 외롭고 힘든 곳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며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박했고 바른말을 잘했으며 청와대 내 야당 소리까지 들었다. 유경사의 사망은 향후 박정희 불행한 운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유경수 여사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가라앉을 무렵인 가을부터 학생들의 시위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1974년 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연맹 사건이 발생한다. 당국은 대학생 시위 배후로 미천학년을 지목하고 대대적으로 잡아들인다. 1224명의 학생, 지식인, 종교인이 연행되었다. 긴급조치 4호 발동 이후 군법회의는 김지아 등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강공을 편다. 1974년 4월 8일 공안당국은 이번에는 민천학년의 배후 조직으로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발표한다. 구속된 23명 가운데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자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런 사건들을 조작해야 할 만큼 허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바로 사형까지 가야 했는지 의문이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다. 1978년 7월 6일 장축체육관에서 열린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를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박정희가 국민과 화해할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YH 여공들 신민당사로 몰려가다. 그대 못다 부른 슬픈 노래를. 양성우. 아 19 순정이 짓밟히는구나. 엉겅퀴 쑥대밭에 불길로 타고 두 손에 큰 돌멩이 나눠들고 소리치며 아 19 순정이 짓밟히는구나. 평생을 살아봐도 오히려 낯선 짐승 우는 야만의 푸른 언덕 위에 누가 남아 피 흘리며 날선 칼을 꽂을까. 모두가 어둠 속에 묻힐지라도 밤은 끝내 밤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나니. 그대 못다 부른 슬픈 노래를. 땅을 치며 부르리라. 예쁜 아가씨. 눈먼 풀잎 모조리 태우는 끈 모래벌판 여름 불볕 아래. 아 19 순정이 짓밟히는구나. YH 노동조합사라는 책 앞부분에 실려있는 양성우 시인의 추도시다. 직설적인 내러티브와 표현에 익숙해진 지금 읽으면 밋밋하기 짝이 없다. 분노는 부족하고 슬픔도 미량이며 선동적인 쾌락도 없다. 당시 화법은 그렇게 소극적이었나 보다. 시는 김경숙이라는 여공에게 바치는 헌사다. 1979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동에 있던 YH 무역노동자 200여 명이 회사 측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반대해 마포구 신민당사에서 회사 운영의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YH 무역은 1966년 자본금 100만 원, 종업원 10명으로 설립한 작은 가발 제조업체였으나 경기 호황과 정부의 수출 지원책에 힘입어 1970년대 초 종업원이 최대 4천여 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가발 산업의 후퇴와 수출 감소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자를 500여 명으로 줄이고 이듬해 4월 폐업을 선언한 뒤 같은 해 8월 6일 2차 폐업을 공고한다. 노동자들은 폐업 철회와 임금 청산, 고용 승계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고 회사가 기숙사, 식당까지 폐쇄하자 결국 신민당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8월 9일 200여 명의 노동자가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8월 11일 새벽 2시 천여여 명의 경찰이 일명 101호 작전을 펼치며 신민 당사에 난입해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취재하던 기자 및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노조 집회위원장인 김경숙이 사망하고 경찰을 제지하던 172명의 여성 근로자와 신민당 당원 22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YH 사건은 힘없는 여성 노동자가 기업가와 공권력에 짓밟힌 사건으로 기억된다. 한국 현대사가 대부분 민중항쟁사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5일자 동아일보 논설위원 허승호의 칼럼은 사건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제목은 경제 프리즘을 통해 YH 사건 다시 보니이다. 서울 중량구 면목 3동의 주택가 한복판에 녹색 병원이 있다. 예전 이 자리엔 YH 무역이 있었다.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다 추락사한 여공 김경순 양이 일하던 회사다. 당시 회사가 폐업을 공고하자 근로자들이 신민당사에 가서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이를 지지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청와대의 미움을 사 국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는 부산 마산 항쟁으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돼 유신체제가 끝났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YH 사건은 청년 시절 내 눈에 불쌍한 노동자 그리고 나쁜 회사라는 단순 구조였다. 하지만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사건의 기록을 보면 좀 복잡해진다. YH 무역의 창업자는 장용호 씨다. 1965년 KOTRA 뉴욕 무역관의 부관장이었던 36세의 장 씨는 국산 가발이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표를 낸 후 YH 무역을 세운다.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서울 왕십리의 콩나물 공장을 빌려 시작해 1969년 면목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수출 순위 15위, 국내 최대의 가발업체로 급성장했다. 1970년엔 김우중, 구자경, 신혁확 씨와 함께 산업훈장을 받았다. 그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재분배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고 공언했다. 요새 말로 개념 기업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가발 수요가 줄고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회사가 급격히 기울었다. 직원 수는 줄였지만 회생 가능성은 낮았고 노조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폐업 선언에 이른다. 그러자 노조원들이 신민당사 농성을 한 것이다. 몇 년 후인 1983년 이 자리에 서울기독병원이 들어서 한동안 지역 중견병원 역할을 독특히 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중규모 종합병원들이 일제히 경영난에 빠질 때 이 병원은 노사 갈등까지 덤으로 겪었다. 노조는 병원장을 임금 체불로 고소했고 병원은 직장 폐쇄했다. 결국 문을 닫았다. 나는 16년 전 아들을 이 병원 응급실로 옮기면서 여기가 옛 YH 무역터임을 우연히 알게 됐고 직업적 호기심에서 기록을 찾아봤다. 그러자 예전 판단에 자신이 없어졌다. YH 투쟁의 시대적 정당성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회사 노조의 선택으로 강경투쟁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거다. 계속되는 허승호의 칼럼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작년 한진중공업 붕괴가 터지자 YH 사건 등이 다시 오버랩됐다.
한진중은 독이 300m, 500m 크기로 작아 수요가 몰리는 초대형 상선을 짓지 못한다.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쳐 2009년 9월 이후 수주가 한 건도 없다. 견디다 못한 회사는 2010년 12월 정리해고를 했다. 이에 노조가 파업을 하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촌 본부 지도위원이 찾아와 크레인에 올라갔다. 반년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됐지만 김 씨는 내려오지 않았다. 대다수 노조원들이 농성 중단 호소도 먹히지 않았고 대신 멀리서 희망버스가 오기 시작했다. 파업 여파로 배 7척은 납기일을 어겨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건조납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수주 의향서를 받아둔 4척의 본 계약도 무산됐다. 작년 11월 정치권의 압박으로 회사는 민주노총에 요구를 들어줬다.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 씨는 투쟁 영웅이 돼 MBC 등 파업 현장에 강연을 다닌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한진중 근로자들은 700명 중 520명이 출근하지 않는다. 올 11월 해고자 94명이 복직하면 더 낭패다. 회사는 독은 작지만 기술력이 있으므로 쇠빙신, 잠수 지원선, 군함 등 고부가 특수선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방향은 바로 잡은 것 같은데 통할지는 미지수다.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근로자들이 온건 노조를 새로 만들었고 80%가 옮겨갔다. 호된 경험을 했지만 YH나 기독병원이 간 길에서는 한 발 벗어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비난이 빗발쳤고 이 사건으로 야당은 완전히 기세를 회복했다. 대변인의 코표가 나가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사뭇 감정적이기도 했다. 김영삼 총재는 뉴욕타임즈에서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박정희 정부는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총재를 제명하자 신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제히 사퇴서를 냈다. 김영삼이 제명되자 고향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당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모든 정치적인 사건의 원인에는 경제적인 고려가 반드시 들어있다. 경제가 나빠질 때 민심 이반과 지지 세력 이탈은 급속화된다. 경제가 화랑이면 민심은 미적거린다. 7, 80년대 일렬의 사태마다 보여준 증산 측의 태도가 그렇다. 독재자는 믿지만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는다.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농소사건은 김영삼이라는 매개체를 타고 부마 사태로 이어진다. 부마 사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는 부마 민주 항쟁이라고도 불린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애국가, 선구자, 통일의 노래 등을 부르면서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 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 민주구국 투쟁 선언문을 낭독했다. 80년대 섬뜩한 가사의 운동가요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구호와 노래, 선언문 낭독 등으로 기세를 올린 학생들은 산발적으로 교문을 빠져나갔다. 학생 수는 5천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학생들은 강북동과 남포동 등 부산 시내 중심가까지 진출했다. 학생과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상황에 부산동아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이 가세한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학생 시위였다. 그날 시위로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고 경찰관과 학생 100여 명이 다쳤다. 이튿날인 17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합세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KBS 부산방송국과 도청, 세무소, 파출소 등 공동기관을 파괴했고 일부 경찰 차량과 보도기관의 취재 차량도 훼손했다. 시위는 도의 경계를 넘어 18일에는 마산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1천여 명의 경남대 학생들이 마산 시내 번화가와 집결했고 일부 시민들이 가담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위는 격렬히 졌고 파출소, 공화당사, 방송국, 신문사에 돌이 날아들고 유리창이 박살